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아주 꼼꼼하게 시 이론 강의 수업을 했었죠. 여러분 모두들 복습하셨나요? 제가 이제 이번 국어를 같이 공부하면서 다른 파트들보다 문법, 비문학, 소설 다른 파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시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론 강의를 꼼꼼하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는 이때까지 시험 중에서 개정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시만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소설조차 출제되지 않았던 해가 있어요. 하지만 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한 번 출제됐다고 하면은 최소 4~5문제, 심지어는 그 이상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우리 점수 중에서 최소 20% 이상의 점수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를 좀 더 꼼꼼히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시를 통해서 문학을 이해하는 방법 자체를 함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것을 다른 문학의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꼼꼼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풀어지지 않죠, 여러분. 오늘은 그 이론을 어떻게 시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시에서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리고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뭐 해오셨어야 됐죠? 복습 말고도? 네, 오늘 읽었어야 되는 시들 모두 읽어오신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읽어오시기 전에는 자, 오늘 어떤 시를 배울 건지 주제 옆에 이제 설명 부분 읽으시고 시를 한번 마음으로 느껴보시고 뒷부분에 있는 체크 문제들 있죠. 5문제 있는 거. 그것도 풀어오시는 것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에 안 읽어오신 분들 있으면 오늘도 저는 멈춰 있을 테니까 아시죠? 잠깐 멈춤 누르시고 읽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럼 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좀 더 쉽게 느끼시도록 제목부터가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하지만 제목과는 달리 엄청 무거운 시입니다, 여러분. 왜냐? 윤동주 시인의 기본 정서는 바로 부끄러움과 제의식이었습니다. 자, 윤동주 시인,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시인이었죠. 일제강점기에 그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왜 가슴속에 부끄러움을 안고 살았을까요? 자, 지난 시험 중에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시, 구절 모두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주인공이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나왔던 시인 거면 공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검정고시에서는 한번 출제됐던 시인의 다른 시가 또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상반기, 하반기에 다 정지용 시인의 다른 시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특정 시인 그리고 자기 색이 확고한 시인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봐둠으로써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이 윤동주 시인의 부끄러움의 정서까지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청년으로 살던 그는 뭐가 부끄러웠을까요? 나라를 잃은 서름, 그리고 나라를 잃고 그런 치욕스런 일제강점을 버티면서 그냥 나는 밥 먹고 학교 가고 글 쓰고 내 일상을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윤동주 시인에게는 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육첩방은 다다미방을 얘기하는데요. 일본식 그 다다미, 돗자리 같은 다다미가 깔린 그런 방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있는 한마디로 유학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고향을 떠나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고향을 떠나 있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둡고 쓸쓸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전날 밤에 비가 와가지고 슬펐나 보다가 아니라 이 시대 전체가 일제강점기의 현실 전체가 이 시인에게는 어두운 상황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시인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 화자, 시적 화자인 윤동주 본인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인이란 하늘이 내린 명령이다. 너무 괴롭고 슬프지만 나는 시를 써야 한다는 운명적인 그리고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로서 시를 쓰고 있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자, 슬픈 천명, 하늘의 명을 받들어서 시를 씁니다, 화자는. 자, 아까 유학 중인 상황이라 그랬죠? 시를 쓰면서 낮에는 어딜 갑니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자, 누가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화자의 부모님이 보내주셨겠죠. 부모님이 보내주신 학비를 받아서 대학 노트를 끼고 자,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자, 늙은 교수, 우리에게 진취적인 어떤 도전을 시키는 교수, 그리고 뭔가 나에게 생활력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교수가 아니라 뭔가 현실을 접목할 수 없는 그냥 학문적인 거, 고리타분한 걸 가르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있는 이런 화자의 일상, 어떤 느낌입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팔자가 좋은 거예요. 집에서 보내준 학비 받아서 매일 학교 책 옆에다 끼고 룰루랄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시키는 거 하고. 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편안한 일상,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게 없는 일상인데 이런 일상을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내 동무들이 모두 사라지고 있는 시대. 누군가가 내 옆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뭐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라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혹한 현실에서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현실에서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구나. 자,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나는 다만 홀로 친전 가라앉고 있는 것일까?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운율 얘기하면서 운율은 뭐라 그랬죠? 반복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시는 자유시기 때문에 읽을 때 자연스러운 운율이 느껴질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나는 반복되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이런 식으로 읽을 때 내재율이 느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친구들도 사라지고 있고 나라도 우리 것이 아닌 이 와중에 나는 뭘 바라고 이렇게 그냥 공부나 하고 시나 쓰고 이러고 있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자, 여기서의 인생이 살기 어려운 인생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여기에 이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인생, 뭔가 도전하고 얻고 사람이 어쨌든 간에 하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진취적으로 달성하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이 어려운 삶이겠죠. 이런 삶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인생이란 건 그렇게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자, 이것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이 시를 쓰고 있는 화자 자신, 윤동주의 이야기겠죠. 자, 나는 이렇게 쉽게 공부나 하고 쉽게 시나 쓰고 있구나. 어떻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가혹한 현실을 버티고 그 다음에 인생을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나는 참 쉽게 살고 있구나. 쉽게 시를 쓰고 있구나. 참 부끄러운 일이다. 자, 그러면서 아까 구절이 다시 반복됩니다. 여기서도 느껴지는 내재율.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아까 밤비는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했었죠. 자, 이런 어두운 시대적인 분위기, 이런 어두운 현실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뇌하고 고민하던 화자에게 심리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나는 뭘 바라고 이렇게 사냐, 너무 부끄럽다 하다가 뭐가 오죠? 그래, 나도 등불을 밝히고 싶어. 어둠을 내몰고 싶어. 내가 등불을 밝히고 어둠을 내몰면은 언젠가는 시대처럼 희망적인 아침이 올 거야. 자, 이 아침이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등불이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상징 같이 떠올려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상징은 뭐죠? 추상적인 것들, 개념적인 것들, 관념적인 것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게 상징이라 그랬어요. 자, 나의 저항 의지, 뭐예요? 머릿속에 있는 개념, 관념 같은 거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등불이라는 현실적인 대상으로 상징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통해서 뭐를 이겨내겠대요? 식민지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상징하는 어둠을 몰아내고 싶대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둠을 몰아내다 보면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희망의 아침, 결국 독립이 찾아온다는 말이죠. 자, 이 희망의 아침, 독립까지 나는 뭐 하면서 기다리겠다? 자아성찰하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최후까지 기다리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때의 나, 좋은 나인가요? 아니면은 무기력한 나인가요? 희망적인 나, 무기력한 나, 이때만 아까 공부나 하고 너무 살기 싫다, 너무 부끄럽다 하는 나, 다소 무기력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때의 나는 어떤 나입니까? 그래, 등불을 들고 어둠을 몰아내고 싶어 라는 희망적인 나. 그 다음에 그래, 내가 잘해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하고 성찰하는 나죠. 자, 이 나는 좋은 나입니다. 자, 이 좋은 나가 그 전에 무기력하고 힘들었던 나에게 손을 내밉니다.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이런 거를 자아분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다가 아니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 오늘 조금만 자고 할까? 이것만 먹고 갈까?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말을 겁니다. 야, 너 지금 안 돼. 이거 하기 전엔 자지 마. 이거 하기 전에 먹지 마. 자, 이 안에서 야, 한숨만 자자. 안 돼. 이거 끝내고 자. 이 나와 이 나가 싸웁니다. 이런 것들, 내 안에서 내가 갈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아분열이라고 하죠. 자, 윤동주의 시는 이런 자아분열이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떤 나와 어떤 나, 이런 현실을 살고 있던 무기력한 나,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성찰하는 나. 자, 그러면은 이 좋은 나, 성찰하는 나가 현실의 무기력한 나에게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좋은 나, 내면의 나죠. 이제 의지가 생긴 나죠. 그 내면에 의지가 생긴 내면적인 자아가 현실의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는 할 수 있어. 자, 아까 시험 공부하다가 놀고 싶은 나와 그다음에 공부하고 싶은 나, 공부하고 싶은 나가 놀고 싶은 나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래도 공부해야지. 그럼 뭐야? 놀려고 했던 나가 인정합니다. 그래, 이거 인정. 알았어.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자. 자, 이런 식으로 내면에 있는 자기들이 화해를 하고 악수를 함으로써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자아의 갈등과 화해가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 현실적 자 어떤 다운돼 있었죠? 무기력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내면적 자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몰고 오자. 그래도 우리는 독립을 향해서 끝까지 버티자. 이 두 자아가 대립하고 있다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무 부끄러워. 라는 이 부끄러움이 원동력이 되어서 결국 둘이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은 뭐죠? 이 화자가 그래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보자 라는 의지를 가지면서 이 시가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무기력함은 어떻게 현실의 극복, 의지를 가진 채로 읽은 것 같다가 시적 화자의 태도가 변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여기 문제 5개 있는 것들 제가 꼭꼭 풀어오고 그 다음에 한번 틀린 것들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강의실로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육첩방 아까 다다미 깐 일본식 방으로 자, 육첩방 다다미를 6개를 깔아가지고 그 딱 한 안에 들어가는 그 방이에요. 정말 손바닥만한 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 아닙니다. 자, 눈물과 위안은 자신의 삶에 대한 연민과 자아가 화해. 자, 아까 좋은 나, 나쁜 나, 힘없던 나, 힘있는 나 둘이 악수하고 눈물로 연민 서로 안아주고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화해에 도달했습니다. 자, 냉소적인 어조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냉소적인 어조는 뭐랑 관계 있었죠? 웃음이랑 관계 있었죠. 웃음 중에서도 어떤 웃음? 약간 다소 싸늘하게 보는 비웃음 같은. 자, 그런데 여기서 자신을 비웃고 있나요? 싸늘하게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해주죠. 그래서 냉소적인 어조도 아닙니다. 자, 화자는 자신의 소극적인 삶의 모습을 반성하고 깨우치려는 태도, 삶의 태도 뭐죠? 성찰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는 독립이 올 거야. 그때까지 난 최후의 나는 기다릴 거야. 희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최초의 악수의 의미. 이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 악수는 뭐예요? 화해죠, 화죠. 두 화자의 대립을, 갈등을 화해로 이끄는 그 상징이 바로 악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윤동주 시인 시를 읽을 때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시 안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상징하는 의미가 양극단에 있는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윤동주 시 자, 여기서 무기력한 자, 희망 있는 자, 약간 힘없는 자, 힘 있는 자, 나쁜 자, 좋은 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훈련이 앞으로도 모든 시를 읽으면서 계속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